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TV 박상명의 이슈펀치, 오늘 화요일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75회 75번째 시간입니다. 75번째. 그동안 박상명의 이슈펀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혹시 이쪽 저쪽에 길들여진 그런 경우라면은 저희 논평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전망다운 전망, 분석다운 분석, 그리고 논평다운 논평을 기대했다면 저희 방송만은 다른 방송 별로 저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설사 예측이 틀리고 전자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에서 한국 정치의 현실, 미래를 진단해 나가겠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칭찬과 채찍에 웃고 울지 않겠습니다. 박상명 이슈펀치는 오직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좋은 역할, 어떻게 보면은 미랄 같은 그런 역할,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상명 이슈펀치는 75회 6월 16일 날 오후 2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생방송으로 만나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리가 좀 꽉 찼습니다. 자리가 꽉 찼죠. 이상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잘 지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덥죠, 그죠? 예, 네,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네, 또 오늘 이 자리에 저분 오셨네. 천지일보의 희망둥이. 어디 가셨나 싶었는데 드디어 오셨습니다. 김성환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김성환 기자님, 혹시 이 자리가 그리웠습니까? 안 오니까 시원했습니까? 반반이었습니다. 반반. 네. 반반이? 네. 조금 더 아마 그리웠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제를 두 개에서 김성환 기자가 최근에 지금 통일부 관련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정치부 하다가 네. 통일적으로 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는 우리 김성환 기자가 한번 오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부탁했더니 마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사실은 막 뛰어올 줄 알았는데 마지 못해서 이따 한번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주제는 두 가지로 적었는데, 먼저 하나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또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15대나 16대나 17대나 뭐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국회는. 정치 구조가 바뀌지 않으니 똑같지 않은 거죠.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을 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정당이 합쳐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개원국회에서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 1967년 67년이 물론 김성환 기자는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들은 뭐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이후에 53년 만이라고 합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양쪽 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양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냉철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또 하나, 그러면은 다소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관례와는 좀 다르게 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강행을 했습니다. 왜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평론이 있는 겁니다. 길게 포석을 둘 줄 아는 거죠. 이 대목은 이따 이상희 교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죠? 뭐 안 해도 되죠. 지금 당장 안 해도 괜찮은 것이고, 이번 주말 해도 되고,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3개월, 4개월 동안 못한 경우도 수다합니다. 왜 이번에는 안 될까요?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6개를 딱 찍었어요. 알짜배기만 딱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는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무엇을 노리고 있나?
저도 자극적입니다. 무엇을 노리고 있나. 두 번째 주제는 최근에 북한 공세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저는 뭐 감을 잡고 있어요. 왜 그런지 감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끝에서 보면 조금 간단히 잘해 보여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의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서서 남쪽을 향해서 삐라를 살파하겠다. 심지어는 9.19 남북 군사합의도 파기할 수 있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군부대 지금 배치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대남 삐라도 살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깨겠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깰까요? 깬다면 왜 그럴까요?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남북관계가 지금 자칫하면은 뭔가 성과를 기대했는데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들 보고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주제. 거꾸로 가는 남북 시계. 해법은 없나? 없나? 몰라. 없으면은 저희 방송 안 하죠. 있습니다. 그것을 김성환 기자하고 이상희 교수하고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좀 큰 주제라서 지금 한 50분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제가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지면 이상희 교수님. 네. 오늘 좀 빨리 합시다. 네, 자, 알겠습니다.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결국은 강행을 했습니다. 네. 6개 상임위원장을 굳이 6개 상임위원장이 어디냐면은 법사위, 기재위, 기획재정위원회죠. 외통위, 외교통일, 외통위. 그 다음에 국방, 그 다음에 산자,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하경 의원이 됐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스태프진들 다 준비를 하셨군요. 이렇게 6명의 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희 교수님. 네. 딱 이걸 보는 순간에 보통 뭐 신문이나 이게 분석하는 걸 보니까 뭐 이게 뭐 강행철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딱 보기에는 분명히 민주당은 이게 포석이 있어요. 그죠? 6개. 뭐 포석이 없는 전략이 있겠습니까? 네.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하겠죠. 네, 두 가지를 넣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상적으로 일반적 시각에서 느끼는 점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전략이 숨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물도 가져가고 배도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고기는 잡을 수가 없죠, 통합당이. 배도 뺏기고 그물도 뺏겼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었습니까? 네, 고기를 잡겠습니까? 뭐 다 가져가겠다는 건데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완력을 결국 힘으로 하겠다는 어떤 의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왜냐 그러면 정치적 행위가 우리 박사님께서도 정치를 전공하셨지만 정치라는 행위가 혼자서 되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평등에 대한 구조가 들어가 있고 n분의 1이라는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는. 그래서 상생과 협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배제한다 그러면 그건 통치적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독선이고 독재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뭐 50년, 60년만 처음이라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민주당, 여당이 이러한 형태로 협치를 팽개치는 것은 정치적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결국 물고기도 가져가고 배도 가져가고 그물도 다 가져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통합당은 어떤 위치가 되느냐. 화려한 외출에 필요한 핸드백 신세가 된 겁니다. 화려한 외출에 핸드백 그렇죠. 액세서리가 된 거죠. 액세서리다. 액세서리가 된 거죠. 그런 상황이니만큼 통합당이 여기에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방금 이제 질문하셨던 박사님의 질문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인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요것도. 첫 번째는 일단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의 윤호정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비전문가죠. 네. 왜 비전문가를 들어갔었냐. 여기는 충성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골키퍼가 충성심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찬의 가장 측근으로 또 복심으로 이야기되고 평가되는 윤호정 의원을 해서 여기에 충성심을 완전하게 확립을 시켰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낫습니다. 여기는 전문가가 자칫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법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해 충돌이 되면은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비전문가가 법사위원장 하는 게 훨씬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다. 박영선 의원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법사위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어떤 무력화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법체계와 자구 해석에 대한 권한이 법사위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비전문가를 법사위원장으로 시켰다는 것은 결국 이 법사위가 예전과 같이 법체계와 자구 해석에 대한 권리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참 전술적으로 기가 막히게 한 수를 놓았다. 이렇게 봅니다. 요죠. 그 다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두 가지의 포스가 뭐냐? 네, 두 번째 포스가 뭐냐? 대선이죠. 대선.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비판의 여론을 감수하고 맞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끝나게 되면은요, 누가 되든지 간에 당은 대선 체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청와대 입김이 약해지죠. 그렇게 되면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표 정책 자체가 제동이 걸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가 임기 때까지 최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 여기에 내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2, 3개월 동안 엄청난 시동을 걸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이상희 교수의 분석이 상당히 샤프한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아시다시피 지금 법제, 기재, 외교, 통일, 국방, 산업, 통상, 보건복지 6개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알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알짜를? 그렇죠. 알짜 다 가져가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하나 따지면 법제는 골키퍼, 게이트키퍼,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기재는 예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외교 통일은 북한과의 대북 문제. 네. 그 다음에 국방은 전자권에 대한 문제. 산업통상 민생에 대한 문제. 보건복지는 코로나19 이후에 국민 안전에 대한 문제. 알짜 다 가져가는데 그럼 통합당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과방위 가져간다? 과방위는 이미 언론에 장악 다 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상당히 대선을 향한 포석의 의미가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쩌면 제가 생각이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같이 내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어떻습니까? 네. 충분히 동의할 만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해찬 체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구하고자 했던 각종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 그 얘기는 참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선까지도 뭐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통 일반론적으로 해석하기에 이미 20대 국회 전형을 봤지 않습니까? 하나도 협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8일, 12일, 15일 계속해서 끌려다니기만 했죠. 그리고 4.15 총선에서 이만큼의 역할을 줬잖아요. 그러면 니네가 할 수 있으면 이제 해봐라, 이런 어떤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강력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어떤 성숙된 논의가 됐다고 하면 이제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법대로, 네, 요거는 일단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성환 기자는 이거 무슨 뭐 협치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법이 있는데 국민들은 180대 103이라고 하는 의석을 그냥 줬느냐? 그럼 뭘로 180을 줬느냐? 그 힘으로 한번 해봐라. 문제 이게 후반기다. 뭐 법대로 해봐라. 라고 하는데 방침을 찍었습니다. 자, 간단치 않는데. 저는 이번에 6개 상임위원장을 딱 보는 순간에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자기 대선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기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거라고 봅니다.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죠. 법사위원장을 주면은 앞으로 2년 동안 국회 법 통과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통합당이 지원해 줄까요? 안 합니다. 줄 수가 없는 거죠. 체계 작고 심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냥 방치합니다. 진짜 20대 국회 후반기가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패스트트랙 띄우는 것까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정 포기 하나 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가 나라를 망치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을 향해서 놓쳐서는 안 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 6개를 먼저 결단을 내린 겁니다. 법사위, 그중에서 1번이고. 두 번째는 기획재정, 예산과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기재는 핵심 중에 핵심이죠. 맞다. 그 다음에 외교통일. 외교통일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정책입니다.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앞으로 계속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고 충돌을 갈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교 통일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근데 국방은 같이 세트로 묶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산업통상, 벤처 이거는 민생 중의 민생이죠. 골목 상권 다 붕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대선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책들을 여기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뺏겨버리면은 정책을 어디서 만들어내는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보건복지,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의 안전, 보건, 생명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6개를 딱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통합당을 뭘 하느냐? 과학기술 이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과학기술 중요하죠. 이 6개는 양보하지 않고 바로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1년 반 뒤에 남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걸 길게 보고서 이거 못 보면은 뭐 알짜배기 자리 많습니다. 국회에 이것뿐이겠습니까? 방송통신도 있고 다 많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승부를 해서 반드시 가져가야 할 스케일을 사전에 찍었다. 그리고 이거를 강행 처리했습니다. 대선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이상희 교수도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이 법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자, 우리가 말로는 협치 얘기를 합니다만 국회 협치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안 됩니다, 협치. 어차피 안 됩니다. 협치를 해야 되죠. 한쪽에서 협치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법이 있는 겁니다. 그죠? 협치가 안 되면 법으로 가야 되는데, 자, 우선, 이상희 교수님, 요걸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앞서 협치를 강조했는데, 저는 또 협치주의자입니다. 근데 협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대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언론에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네. 국회 원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총체적인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굳이 전쟁으로 이야기하면 진지 확보기 때문에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여기에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다수결에 따라서 그리고 뭐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18개 상임위를 다 차지할 수도 있고 법제 상임위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수결 원칙 따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국회가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공화국 체제가 상생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 정신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총선 이겼다 해서 그럼 나머지 40%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최대한 극단적 순간에 법적인 문제에 국한이 되고 있지만 그까지 가지 않고 협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진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고 정치라는 워터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데 지금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부분이 제가 자꾸 좀 분개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최근에는요, 뭐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군부의 예전처럼 총칼이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들의 자칫하면 그 독선 때문에 민주주의가 오만한 독선 때문에 됩니다. 이것이 결코 통합당이 지금까지 발목 잡기를 했다 하더라도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치를 해야 되는 꾸준한 노력해야 됩니다. 평균 40일 걸리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했습니까? 21대 국회가. 노력 안 했지 않습니까? 보름도 안 돼서 지금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는 되죠. 자, 초창기에 통합당이 국회 지도부들 선출할 때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국회 상임위가 국회 지도부가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부의장들이 선출돼 버리면은 국회의장과 의장의 직권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원을 선출할 수 있어요. 상임위원 선출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국회 각 당의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출하지 않으면은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 법이에요. 네. 그럼 법으로 갈 것 같으면 국회 왜 법안 필요합니까? 그러면 야당도 그거는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무시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참여를 하고 의원들이 이야기를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국회의장한테 제출하라고 했는데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요.
제출하지 않아서 일정은 들어갔고 제출하지 않으니까 국회의장은 법에 따라 가지고 의석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럼 제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출하지 배정을 한 것이 않도록 하는 문제입니까?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 여당이. 만들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제출해 그래 되면은 통합당 입장에서 완전히 굴복입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출을 못하겠다. 저항도 하나의 의사적 표현이죠. 법도 무시하면서. 그 법의 무시라는 극단적 표현을 가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 이 부분에는 그 정신을 그대로 녹아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처리할 것 같으면 국회 자, 뭐 필요합니까? 네, 차근차근 얘기합시다. 근데 이상희 교수는 분개하는 모습.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네.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우선 하나 따져보면은 국회 개원, 국회가 문을 여는 것까지도 여야가 협상의 대상이냐?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협상할 때 따라 있는 거죠. 국회가 국회의원 국민들의 표를 찍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냈으면은 개원 복귀 날짜가 돼 있으면 국회 개원하는 거죠. 국회 개원을. 그것도 그럼 언제 개원을 할까요? 한 달 뒤에 합시다. 2달 뒤에 합시다. 1년 뒤에 합시다. 협상 대상입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법에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원 총선 후에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한다 되어 있습니다. 말로 지었습니까, 이거? 해야죠. 이거는. 개헌은 해야죠. 근데 개헌도 반대했습니다. 통합당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개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여야가 협상할 거는 협상으로 넘겨가야 되는데 개헌도 반대했습니다. 두 번째. 상임위 의장 배석. 박병석 의장이 통합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필요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 명단을 내달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습니다. 내야죠, 일단은. 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내고 난 다음에 위원장 선출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끌어내겠다는 것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의석 배정은 국회법 3조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잠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잠정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게 된 겁니다. 국회법 3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출은 41조에 있습니다.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를 한다.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상희 교수는 그 법대로만 하느냐. 그러면 뭐 작은 야당이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거 맞다고 봐요. 맞다고 봅니다. 네, 박사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이런 겁니다. 아니, 뭐 붕괴하고 붕괴하지 않고 떠나서라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평론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법에 대한 잣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위반하지 않고 제도적인 극단적 상황이보다도 그걸 어떻게 조장을 하고 만들어내냐 이것이 악의적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렇습니다. 지금 21대 국회가 차이로 총선 끝나고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3차 추경안에 대한 시급성, 신속성, 국가적 위기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어떤 칼을 또 들었냐. 칼이 아니죠. 어떤 형태의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은 협치가 중요하다. 야당의 협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례적으로 조호영 원내대표 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청와대로 초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분위기 만들고. 이게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못 내게 만들고 화를 내게 또 두드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협치를 하자 그래 놓고 빨리 원구성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겠다 그러고. 그럼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술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원구성에 대한 협조 안 해주고 또 추경안에 또 협조를 해라 그러고 국가적 위기라 그러고 협치하자 그러고. 그래서 이게 통합당 입장으로서는 전술상에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통합당이 있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마 이건 협상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아, 지금부터 네. 뭐 아예 안 들어. 왜냐면 전술이 보이는 거니까. 아, 자. 이게 달리기, 어르고 달리기를 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는 여야가 협상을 이렇게 해왔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이상희 교수는 제가 만약에 야당의 원내대표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 제가 만약에 여당의 원내대표였으면 협치를 처음부터 포기하겠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안 될 거는 안 된다고 저 봅니다. 저 요런 팽팽한 싸움인데 우리 그 천일보의 김성환 기자는 어떻게 보는지 습니다 법대로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잘한 건 아니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으면 이것밖에 없는 거죠. 네. 그 국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협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치인 거고.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기존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랬었고 어느 하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을 지지하는 측도 어느 정도 있고 물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뭔가를 해나가려고 할 때 충분한 토의가 먼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갔다면 진짜 독재라고 이렇게 아까 아침에 네. 선출된 권력의 독재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충분한 토의가 되고 성숙된 어떤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계속 이렇게 갈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근데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무슨 시간이 많았는데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런 반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분석들 그리고 어떤 후반기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계약 과제 이런 것들을 어떤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참 이거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의 통합당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180석과 103석의 의석을 줬다고 얘기하고 통합당 정권의 전반기가 민주당 대응 때문에 망가졌다고 하면은 저는 통합당의 의지를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바로 봐야죠. 바로 봐야 되고 20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 의석이 팽팽하면서 사실 최악의 국회가 되어버렸습니다. 20대 국회 또 그렇게 가자. 그건 아닌 거죠. 이거는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엄중하게 들어야 될 것이고 통합당은 국민의 심판을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결국은 피해보는 것은 국민만 피해를 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상희 교수도 약간 지금 협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48년 전 국회 이래 국회에서 상대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의 처음이다. 오늘은 역사에 국회가 없어진 날이고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퇴의 입장을 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다 내놓겠다. 다 해라. 지금 조영 통합당 원내대표 나왔습니다. 다 해라. 법제사법위를 못 지켜내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 내가 지고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네. 조영 원내대표 잘 아시죠? 네, 잘 알죠. 네. 사퇴할까요? 사퇴 내놨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고 사퇴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그야 뭐 제가 알 수 없는 문제고 저는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친하고 친하지 않고의 관계를 떠나서 야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해서 이야기한다면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을 내던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드라지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론에. 그 행위 자체가 사표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 그럼 실제로 그거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대중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그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사태 완전하게 굳어질지 안 굳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야당 원내대표가 103석과 180석 가까이 되는데 여기 어떻게 저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습니다. 여당에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됐을 때 합리적인 분이다. 이런 호평이 있었어요. 네. 호평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완전하게 원내대표직 물러난다? 이건 여당에서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원래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투쟁의 본질은 궁핍입니다. 궁핍. 네. 경제적 궁핍과 사상적 궁핍과 힘의 궁핍이에요. 그 궁핍에 의해서 투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일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통합당이 적폐의 대상이었고, 그 다음 투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동력이 없고, 문제가 있고 적폐였다. 이렇게 논란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서 통합당이 투쟁할 수 있는 명분을 하나 얻었다 봅니다. 절대 권력에 대한 저항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단은 정치 전략적 전술적 차원에서는 괜찮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두가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발가벗기 있지 않습니까? 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 시간 없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새로 다시 들어왔는데, 새로운 체제가 들어왔는데, 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법제사법위원회, 이 게이트키퍼 역할 아닙니까? 어쨌든.
여기에 뭐 자고심사든지 법칙에 이야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게 관행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하여튼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왔는데 이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대로 법제사법이 하나 달라는 거하고 18개 상임위 다 달라는 거하고 어느 쪽 욕심이 있습니까? 요 문제라고 하면은 그 국회 가더라도 이상희 교수가 저하고는 상당히 다툴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다툴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여야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는 사퇴한다 이런 말 저는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런 거는 완전 구태적인 구태입니다. 20대 국회 때 통합당 의원들 사퇴한다고 다 말했습니다. 누가 사퇴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때도 사퇴한 사람 없습니다. 사퇴할 마음 없습니다. 툭하면 사퇴한다고 해놓고. 이번에 사퇴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퇴 안 한다고 봅니다. 네. 거짓말해 봅니다. 김수환 기자는. 네. 좀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약자 코스프레 어떤 그런 부분도 한 부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초선이 재지심을 했다고 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 그라도 초선의 강력한 어떤 재심이 초선 의원들 재심 다시 심한다고 네, 얘기했습니까? 했는데 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영 의원이요? 네네. 그래서 좀 그럼 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정부 그래서 사퇴로. 네, 그러면 할 수도 있는데 또 강력한 그 의원들의 어떤 그 재신임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의총이라든가 이번에 의총에서 부인이 됐지 않습니까? 11대 7을 제안을 했는데 네. 그래서 어떤 의총 추인을 얻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네, 네. 그렇게 보더라도 일단은 이번에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떤 그 발언은 좀 강도가 셌습니다. 기존보다는. 그래서 그 약간 절충적인 어떤 견해들이 나오는데 발언은 셌지만 결국에는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의총을 어떤 주도하기 위한 어떤 하는 정부적 판단 아니냐. 그렇게 어떤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네. 사퇴 조영 원내대표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고 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또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역량이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회 된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사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저는 그건 그렇지 않다. 180석과 103석을 놓고 고민을 해야죠. 103석과 110석을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통합당은 국회 의석수가 반밖에 안 돼요. 국회는 의석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 더 받기 위해서 선거하지 않습니까? 180석과 103석이에요.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임위 중에서 11대 7로 배정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죠? 네. 17개 중에서 18개 중에서 11개와 7개 주겠다. 네, 초반에 말씀하실 때도 뭐 핵심의 핵심을 다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핵심 그렇게도 물론 해석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현안하고 가장 밀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태, 남북관계 문제 가장 현안과 밀접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애결이라든가 또 타 의원들 원하시는 뭐 그 국토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차기의 어떤 추경 관련해서도 3차 추경 관련해서도 애결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다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2008년도에도 민주당이 83석에 불과했어요. 그때도 법사위원장 다 그 당시 새누리당이 다 줬어요. 2008년에요. 네. 2008년에 민주당 83석에 불과했어요. 과반했습니까? 100석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협의했어요. 그걸 뭐 관행이야. 그게 관행 그럼 적폐 같으면 그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다 적폐겠네요.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적폐다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고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남이야. 이런 뭐 이렇게 평론가들 많이 얘기하는 얘기인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 사를 밝혔는데 뭐 사퇴할 수도 있다고 이상희 교수는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김성환 기자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뭐 사퇴하지 않으려고 봅니다. 이런 한 번도 든 것도 아니고 또 사퇴하신다면은 뭐 다시 또 뽑아야죠. 103석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난 총선에 참패를 당한 정당의 모습을 해야 되지. 마치 지금 국회를 20대 국회처럼 생각해가지고 또 이렇게 2년 내내 또 싸움이나 이것도 벌어나가면 이거는 여야 어느 쪽에도 불리하지 않고 통합당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도 법사위가 문제라고 얘기하면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만큼은 먼저 정리를 했어야죠.
그걸 정리하지 않고 난 다음에 결국 법사위를 가져가 버리면은 야당도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뭔가 좀 이게 거대 여당 108석을 준 거는 108석을 마음대로 하시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108석에 맞는 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텐데 이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건 아쉬운 것 같다. 자, 그만큼 지금부터 2년 동안은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 원인 구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거 35분 지나갔습니다. 너무 빨리 하면 너무 시간 끌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이거. 자, 잠깐 다루시죠. 짧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이거 이것 때문에 시간 많이 끌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통합당 의총이 지금 격앙이 돼서 앞으로 상당 부분 국회 파행이 예상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형도 원내대변인 통합당으로서는 최소한의 자존심과 안전장치가 다 짓밟혔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할 것이다. 최영두 대변인, 원내 대변인입니다. 의총 도중에 이제 기자들하고 하는 질문 써서 아주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장외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장외. 이거 장외 가지고,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코로나 있는 상황에서 장외 가지고 또 시민들 모아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상희 교수님. 네. 일단 최영두 원내 대변인 얘기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다는 밝혔는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뭐 사퇴를 한다 하지 않는다, 사표를 낼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위험한 평가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퇴, 즉 사표를 던지는 것이 정치적 행위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반려가 된다면 거기에 또 명분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 사퇴를 하지 않는다 해도 또 정치 명분이 있는 것이고, 이 해석이 되는 문제인데 일반 기업 같으면 또 이야기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게 정치판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 행위에 대한 정치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다만 이제 통합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합당의 지금 현재의 현실은 굉장히 암담하죠. 뭐냐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19일까지 민주당이 여기에 나타나고 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나머지 상임위까지 다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퇴로 말미암아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지도부 공백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사실상 사퇴는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한다면은 당무를 못 보고 있잖아요, 네. 원내. 예. 그러니까 공백 상태예요, 지금. 뭐 여기 대해서 또 다시 뭐 사무실 들어오면 괜찮지만은 지금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백 상태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합당 딜레마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동안 통합당이 의식해왔던,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던 발목 잡기, 예? 이거는 통합당만 한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따져보고 자료 찾아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야당이 더 발목 잡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똑긴 객기이다 이거예요. 발목 잡고 안 잡고는 뭐 정치 1, 2박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사안인데, 이런 논쟁 붙일 게 아니고 과연 통합당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투쟁에 나올 것이냐, 어떻게 바뀔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저는 아마 전면적인 투쟁이 나올 거로 봅니다. 전면 투쟁이 나온다. 전면 투쟁이 나온다. 이를테면 원내 투쟁과 관련해서 전면 투쟁은 장외 투쟁은 안 나가죠. 장외 투쟁은 못 원내 나갑니다. 투쟁이니까. 여기에 대한 딜레마,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더 다른 어떤 투쟁의 면모를 가져가는데, 여기에 그 투쟁에 대한 깃발을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겠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를 해서 투쟁 전선에 쓸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국회 보이콧을 한다는 얘기예요. 상임위 불참. 저는 아마 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 협상에 다시 나간다든가, 또 얼마 정도의 또 상임위 배정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보수 진영의 전통적 지지 기반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굴욕적인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고개 숙여 들어와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로섬은 제가 왜 자꾸 음성을 높이냐 하면은, 정치라는 게 제로섬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향력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굴복을 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뉘앙스가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면은 여기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계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예. 김성현 기자는 앞으로 통합당이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전면 투쟁, 국회 보이콧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무튼 강경 일변도로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부담이 상당하게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 말씀하신 바대로 발목 잡기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실리를 찾는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또 물밑접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방법론을 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강경 일본도라고는 갈 거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무조건 강경 일본도가 아니라 뭐 다른 좀 더 대화를 해 나가면서 네네. 또 실리를 챙겨가면서 네네. 그래도 불구하고 기존은 좀 강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네네. 같다. 네. 참 이게 쉬운 문제가 물론 정치는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말 그대로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타협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당은 전면적인 원내 투쟁으로 나올 것 같다고 이상희 교수는 전망을 했는데 저는 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어떤 경우에도 야당과는 대화의 끈을 놓지 마라.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이렇게 환히 웃으면서 서로가 악수 뭐 하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 번 갈 거 두 번 가고 두 번 갈 거 세 번 가고 대화를 해라.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은 국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해라. 상임위원회 이렇게 가야 된다. 통합당이 오든 안 오든 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냥 기다리고 또 마냥 끌어다니는 뭐 이런 모습 가지고는 180석을 준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혼자만의 원맨쇼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빨리 김태년 원내대표 달려가십시오. 주 원내대표님 사표가 무슨 사표입니까? 무슨 사퇴입니까? 이거 가지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뭘 원하느냐. 법사위원회는 이래서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체계 작고 심사는 안 할 테니 개정합시다. 좀 이렇게 한번 찾아가십시오.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노력. 또 밤에 지금 오지 마! 그러면 밤에도 가서 막걸리 한 잔 들고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80석의 큰 정당을 준 것은 결국은 그런 큰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뜻으로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 북한 문제도 할 얘기가 많은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남북관계 해법은 없나? 해법은 없나? 해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6월 15일 남북이 첫 정상회담 이후에 만들어냈던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되는 날인데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냉랭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를 압박하는 DMZ 군사력에 배치하겠다. 또 무슨 개성공단 봐라 뭐 이런 등등해요.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강경한 분위기를 내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자는 얘기하면서도 상당히 어제는 강경한 분위기를 유지했는데 이거는 김성환 기자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지금 갑자기도 그죠? 네네. 갑자기 무슨 큰 충돌이 있었던 건 아닌데 네.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또 김여정이 또 앞장서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K 방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를 한편으로는 알리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선진국으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많은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남북 관계에서는 코로나19가 위협의 요소로 다가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 국경 봉쇄로 인해서 중국과의 어떤 그 교역 구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북한 경제가 완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을 첫 번째로 돌 수가 있고요. 예. 그 속에서 북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럼 마땅히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또 북한 주민이나 간부들의 불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당내 결집이라든가 어떤 북한 내부의 결속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그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미국과의 어떤 협상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뭐 이런 다양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진짜 봉쇄가 되다 보니까 북한과 중국 관계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이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정도 겨우되는데 그동안에는 봉쇄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웠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부의 불만이 막 폭발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대한민국을 때리면서 앞으로 남북관계 기대하지 말라. 그렇게 나온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 김 기자님 통일부 출입하시니까 네. 김정은의 상태는 괜찮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은 명확하게 그건 안 나오고 돼. 있고 그냥 언론적인 입장만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 네. 기존에 왜냐 밝혔던 그러면 내용. 뭐 메시지 관리 측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뭐 김정은 위원장이 나중에 정리한다 그런 측면에서 김여정을 앞으로 내세운다 네, 네. 뭐 이해는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보아왔던 북한의 모습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김여정 부부장이 너무 전면에 나서고 있으니까 정말 그러면 시중에 나오는 유언비어나 의혹대로 김정은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이냐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그러네, 없습니다. 그러네. 네, 네. 외부 언론에서도 많은 그런 내용들을 비춰지긴 하는데 그 김정은 저번에 사망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떤 그 비판의 보도의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 쪽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쪽에서는 네. 그 외부 쪽이라면은 뭐 세계 일본이나, 다른 국제적 나라에서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최근에 북한이 강도가 대남 공세의 강도가 높아진 것은 내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위기에서 그럴 경우 전통적으로 남한을 때리는 전략, 네. 앞으로 궁서도발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것이고 김여정 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김정은이가 다소 좀 문제가 좀 있는 상황 속에서 김정은과 같은 백두혈통인 김여정을 내세움으로써 뒤에 따지고 보니까 김정은 좀 문제가 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가능한 대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거는 좀 뭐 좀 상당히 좀 국민들 왜냐하면 박사님 네. 이게 너무 빤한 분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냐 그러면은 지금 경제 위기, 코로나19, 그다음 국제적 제재, 네. 북한 경제가 위기적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도구적 수단으로 남한을 때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국제적 관계, 미국 의식하지만 우리 도와달라는 어떤 그 강력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쉬운 분석이 돼서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을 좀 깊게 저도 해보니까 어떻게 보느냐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최악의 상황 거거든요. 그렇죠. 재선이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군들 독일이라든지 우리나라 미국 문제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트럼프가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할 타이밍이란 말입니다. 11월 때 대통령 선거였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이 중재자가 돼야 될 텐데 대한민국도 지금 남북 가기커녕은 미국하고 짬짬이가 해가지고 오히려 미국 편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 뭔가 미국에 대한 불만을 우리 정부를 통해서 때리고 있는 이런 방식일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네. 거기에 덧붙이자면 오늘 일본 언론에서 일본 언론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아까 그 경제를 넘어서서 그 북한의 어떤 통치 자금이 2023년 정도엔 고갈될 거라는 어떤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북한이 굉장히 다급하다. 그런 어떤 분석들도 일본 언론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이 항상 보면은 북한은 어쨌든 초지일관 유지하는 게 벼랑 끝 전술이거든요. 네네. 어떤 상황에서 극단적까지 몰고 간다라는 건데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무력 도발은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이제 뭐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다소 애매할 정도로. 그렇죠. 애매할 정도로. 다소 애매할 정도로 때리면서 트럼프를 더 위기로 몰아놓고 한국 정부가 좀 더 나서라. 네. 나서라.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없다. 안 되면은 트럼프 이후에 하더라도 우리는 도발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나서고 있는 것 같다. 예. 김여정이 나서고 있는 것은 기존의 라인과는 좀 더 새로운 분위기에서 네.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뒤에서 있고 앞으로 대남 관계는 김여정이가 주도하면서 지난번에 그 기대했던 것에 대한 김여정의 이 변화는 그만큼 북한도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김여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박사님 말씀드리라 그러면 우리는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북한 내부의 소위 뭐 레짐 체인지라든가 뭐 급격한 내부 통치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김여정이 앞에 나섰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한 드라이브가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김여정 부부장이 소위 말해서 그런 가정하에 북한의 지도부, 즉 군부라든가 장악하려 그러면은 결국 외부의
외부로의 도발밖에 없거든요. 시선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걱정되는 건데 그에 따라서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서 팬데믹이 되는 상황에서 이 경제가 힘든데 예를 들어서 가게 안에 폭탄이 있을지 말지 이렇게 걱정되는 상황에서 누가 물고 살아오겠냐고요. 우리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지. 자, 근데 하나만 더 붙이자면 그 북한 전문가들의 어떤 그 통화를 많이 해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탈북자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단 살포를 통해서 그 전단 살포가 평양에 떨어져 가지고 그 굉장히 그게 그 평양 시민들이 일부 봤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붕괴했다라고 하는 그 탈북민 단체의 어떤 소식들. 탈북민 단체 얘기는 앞으로 믿지 마십시오. 다른 거 믿고 또 탈북민 단체 얘기는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뜨는 거 봤대요? 그건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하나만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뭐 그런 그 보도도 나오고 있다는데 저는 그 말 좀 믿지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시간이 이거 할 게 엄청 많은데 전단 살포도 있고 비무장지대 군 배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자, 우리 화면도 다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결론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당분간에 북한 문제가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따로 잡아가지고 이 문제를 또 좀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고민했던 주제가 뭐냐 하면은 거꾸로 가는 남북관계. 거꾸로 가는 남북관계. 해법은 없나? 해법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자, 이 대목은 먼저 이상희 교수님. 지금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 분명히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예요.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정말 이거 솔로몬 지혜가 나와야 됩니다. 뭐 평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6.2 그 기념식에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계속하겠다.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는 그 일관성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좀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 헌법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강하게 지금 암시하고 있고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보가 어떻고 우리의 대응이 무엇이냐 이걸 좀 명확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 갑자기 전선을 우리가 강하게 북한을 적대시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 믿을 것은 대한민국 국방이거든요. 이게 뭐 체제에 대한 문제를 차치하고 떠나더라도 무력을 암시한다는 것은 난 굉장히 지나치다. 알겠습니다. 자, 남북관계 통일 문제를 담당하는 김성환 기자, 해법을 주십시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남북 관계를 해결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가장 큰 어떤 과제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일단은 먼저 대북 특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각의 주장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다른 대북 접촉 루트를 통해서 왜 접촉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한미일 관계, 이 관계를 어떤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대응 협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아무튼 당분간은 남북 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전망에는 거의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내린 결론에 좀 더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해법은 없는가? 자, 지금 상황의 핵심은 역시 북미 관계입니다. 북미 관계. 북미 관계는 두 나라, 북한과 미국은 서로가 지금 얘기하기 쉽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못 나서고 있죠. 일단 코로나 문제 생각하니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한테 압박을 주는 겁니다. 나서라고. 저는 이 상황 속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손에 잡히는 성과를 우리가 만들어주라. 그가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손에 잡히는 성과를 만들어주라. 9월달 정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해라. 9월달 정도에. 그때는 지난번 하노이 회담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트럼프한테는 수렁에서 넣을 수 있는 명분을 주고 북한한테는 경제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 정부는 북미 관계를 통해서 남북 간의 평화협정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을 9월달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북 특사가 아니라 대미 특사를 보내라. 미국 정부하고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백이 알맹이가 뭔지를 만나서 폼페이오 만나서 서명을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북한 대북 특사를 보내서 북한의 의기를 묻고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은 9월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라. 문재인 정부가 빨리 대미 특사를 보내라. 해법은 여기에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좀 비슷한 얘기예요. 네네. 비슷한 얘기예요. 네. 자,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성미 이슈 펀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겼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한 1분 더 치고요. 오늘 재밌었습니다.